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6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3주차가 되네요. 자, 365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비과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했었는데 남은 내용 비과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 내용에서 이제 남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입주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두 채가 돼도 우리가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사례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시적인 이주택은 요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조정지역 내가 아니면 우리가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 다만 신주택은 1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취득이 된다. 이런 다소 조항이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만약에 조정지역 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몇 년이었었죠?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우리가 양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었을 때는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되나요?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해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동거부양이나 혼인입니다. 그러면 세대 합가니까 얘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인데 혼인은 5년이고 동거부양은 10년까지 우리가 연장이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농어촌 주택일 때는 일반 주택이 되는 거고, 농어촌 주택은 상속, 이농, 귀농주택이 있을 때는 일반 주택을 양도해라. 그러면 귀농주택은 5년 이내 양도가 되면 비과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임대주택, 어린이집, 자, 이런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해라. 다만 거주주택은 우리가 그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도권 밖은 지방의 그 미분양 주택을 해소를 위해서 지방에 집을 사두면, 원래는 이제 종전에는 그 도심지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가 됐는데, 지금은 일시적인 이주택처럼 3년 이내 양도를 해야지만이 비과세 해주는 규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입주권이에요. 우리 교재 365페이지 있습니다. 자, 요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자, 여러분들 아마 요 입주권은 우리가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하셨죠? 네. 자, 우리가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 조합, 추진위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그럼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지고,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는 시점 다음에가 이제 바로 관리처분 인가죠.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자, 바로 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요 입주권이 우리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입주권이 나오고 그 입주권을 우리가 양도할 수가 있다더라. 그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로 본다. 주택의 양도로 보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얘는 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빌라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됐다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고 우리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합원의 지위를 팔고 나가면 이거는 1주택 양도로 해석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1주택 양도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또 요 빌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빌라 말고 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집이 몇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가 되는 거죠, 두 채. 그럼 두 채가 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두 채의 상태에서 팔면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365페이지에
보시면 7번에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보니까 원칙은 비과세 배제.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걸 두 채로 본다면 세금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게 뭐냐면 개정된 것이 요 입주권만 이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범위에 분양권이 포함됐다는 거죠. 분양권. 네, 분양권도 포함이 됐다. 분양권도 포함이 됐어요. 분양권도. 그러면 요 분양권도 있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는 집이 몇 채가 돼요? 두 채가 되는 거 두 채. 그럼 얘도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주권만 있으면은 이제 비과세 가능하고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 잡히니까 과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일시적인 2주택 사유,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2주택 요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일시적인 2주택 요건이 되면은 요거는 주택수를 요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즉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일시적인 2주택 요건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 뭐 이거죠. 입주권을 역시 예를 들어보면 자, 입주권이 있어요. 조합원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의 지위를 포기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우리 도정법이 나오지만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분담금,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모든 개발 행위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금을 몇 천을, 억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입주권 팔고 근처 빌라로 다시 이사 가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 뭘 많이 짓죠? 그렇죠. 빌라들을 많이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라업자들이 이제 부장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택을 취급합니다.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종전주택이 되는 거고, 요거는 종전주택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신주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을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요 입주권을 우리가 전멸한다. 그러면 요거는 일시적인 2주택이니까 요거는 처분하게 되면 요거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예, 요거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요게 종전주택이에요. 빌라를 살고 있는데 마침 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뭐 우리가 중개사무실 갔더니 입주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흔한 건 아닌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얼씨구나 좋고 피를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입주권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겠죠. 입주권을. 그러면 이때는 이제 상황 자체가 입주권이 신주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종전주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 사유가 되면 일시적인 2주택 사유가 됐을 때는 입주권을 전매해도 종전주택을 전매해도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식 2주택일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됐었죠? 3년 이내에 우리가 양도한다. 그래서 얘는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9번 자료에 보시면 가로 9번 자료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의 양도 특례 보시면 박스에 나오죠. 자, 밑줄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오로지 이제 우리가 입주권만을 양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 시점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밑줄 3년 이내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바로 그게 요거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입주권을 3년 이내 우리가 팔자. 3년 이내 우리가 양도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과세고 그 다음에가 7번에 1번 원칙은 비과세 배제 예외의 비과세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일시적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곱미줄 쳐놓으시고, 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종전주택을 파는 거예요. 입주권을 사고 나서 종전주택을 우리가 팔았을 때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주권에 대한 이제 우리가 특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자, 다른 내용들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은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정도 내용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단독 양도하든 아니면 일시적인 이주택 요건이 되든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370페이지 갑니다. 37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겸용주택. 자,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상가주택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와 업무용을 같이 쓰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면 한 세대가, 그렇죠? 한 세대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겸용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년 이상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조정지역은 2년 이상을 거주라는 거죠. 거주.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택 면적이 비주택,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게 나타났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겠죠. 예, 전부 다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 이거 이제 우리가 건물이 주물이고 이게 종물입니다. 그럼 주물이 비과세가 되면 종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물이 비과세면 종물도 비과세 주겠다. 다만 토지 면적을 제한하자. 그래서 3배, 5배, 10배.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도시지역하는 5배, 도시역 밖은 10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내용을 더 구체화. 특히 이제 요거예요. 요거. 수도권 내, 수도권 어딘지 아시죠? 서울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배가 되겠습니다. 주거나 우리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까지로 해주자. 그러나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까지는 5배가 되는 거고, 수도권 밖은 10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3배. 자, 그러면 예, 이런 얘기죠. 여기가 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집이 있습니다. 자, 요 집이 있어요. 땅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 근데 여기가 1000제곱미터가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그러면 몇 배요? 3배까지만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에 3배면 300제곱미터 되는 거죠. 그러면 300제곱미터까지가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 나머지 700제곱미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종전의 5배, 10배보다 훨씬 더 규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요 사례 가지고 한번 요걸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70페이지 하면 이제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박스 있죠? 아마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가 더 알아보기가 아마 여기 있는데, 특히 우리가 수도권 내 주상공지역, 이런 핵심 지역은 3배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뭐 주상공 계속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봅니다. 자, 요 문제가 되겠죠? 371페이지 예제. 자, 여러분들 보시고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물 면적을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건물 면적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 그 다음에 부속 토지 면적도 우리가 나눠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건물 면적이 주택이 80, 주택이 80, 상가가 120이에요. 주택이 80이 되고 주택이 80, 상가가 120, 상가가 120, 주택이 8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 면적이 만약에 뭐 여기 200이면 여기 100이고 얘가 100이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랬죠?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여기는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20이 되고 여기가 8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200제곱미터를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큰 것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이제 제한하는데 여기 보시니까 전체 토지가 800이에요. 800. 자, 전체 토지가 800입니다. 800. 이게 800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면적이 자 주택이 80, 상가가 120. 주택이 80, 상가가 1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비과세, 여기는 과세로 이렇게 안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토지 면적도 여기도 비과세, 여기도 과세로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요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건물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따라서 800제곱미터 곱하기 요 80하고 120을 더하면 되겠죠? 80하고 120을 더하고 그 중에 80제곱미터 비율 요거만큼은 비과세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200이 되는 거니까 200에 800이면 4, 48에 32, 320제곱미터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비과세가 인정이 될 수 있는 면적인데 문제는 이것이 과다한 면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한 면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일정 한도를 설정해 놓는데 이 한도는 주택 정착 면적에 대해서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여기가 바로 도시지역 밖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배가 되겠네요. 도시지역 밖은 우리가 10배. 자,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니까 10배. 정착 면적이 얼마예요? 80이죠? 네, 여기 80이잖아요. 그럼 80에 10배가 되면은 800.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비과세 된다. 자,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설명했었죠? 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320. 그러면 전체 800에서 320을 빼주면 얼마가 돼요? 480제곱미터가 돼서 여기는 비과세고 여기는 과세가 되겠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요거 이제 요걸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얼마든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 사례 문제로 등장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면적은 우리가 과세, 토지 면적은 비과세. 왜? 건물 면적이 큰 거니까 동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안분 계산하자. 다만 이것이 한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도를 따져보는 거야. 3배, 5배, 10배. 근데 다행히 한도를 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비과세인데 나머지는 과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 있죠? 다가구 주택. 네,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기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거기다 별표잖아. 우리가 주택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그렇죠. 단독주택. 하나의 집으로 보는 거죠. 그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자. 그렇죠? 다가구를 통으로 매도했을 때 하나로 보는 거니까 전체를 하나로 봐서 비과세가 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 있었죠? 이런 의미 있었죠. 자,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그럼 얘는 한 세대가 하나의 고가주택을 2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하거나 단 조정 지역은 2년 이상을 거주를 해라.
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익이 생긴다면 우리가 얘는 비과세는 해줄 수 없다. 그렇죠? 비과세는 해줄 수 없어요. 대신 과세가 되겠다. 맞죠? 대신 과세가 됐다. 대신 요거는 12억을 초과하는 분, 12억을 초과하는 분만 우리가 과세를 하자. 12억을 넘는 것만 우리가 과세를 하자. 그렇죠?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공식을 꼭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한 거. 예,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번에 고가주택의 1번이 정의 있죠? 자, 이때 유념할점은 12억이라는 개념이 정부 고시가, 즉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요? 실거래가죠.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합계액이 12억을 넘어야 됩니다. 실거래가 합계액이 12억을 넘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고, 겸용주택, 고가주택 넘어가겠습니다. 다가구도 넘어가고요. 다가구도 이제 하나로 봐서 판단하는 건데, 그 중에서는 뭐 1번에다가 별표시해 놓으시고 꼭 여러분들 암기. 그 다음에 공식 양거 써놓으세요.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12억. 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기 문제에 보시면 고가주택 기준 문제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373페이지 문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틀린 것은, 자, 여기 답이 이제 2번인데,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해라. 예, 이거는 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기 딱 좋아요. 고가주택은 12억. 그냥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정이 있었네.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왜? 지금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양도한 거래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거래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은 뭐냐면, 고가주택을 2022년 5월에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가 2022년도에 팔면은 2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이 돼야 되죠.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가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예, 요게 이제 이 공식이죠.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에서 12억을 차감한 거가 되겠습니다. 4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 양도가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자. 네, 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분별로 우리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해요. 그러니까 통으로 파는 거죠, 통. 하나의 매매단 통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 때는 단독 주택으로 보자. 하나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쪼개서 이제 분양하면 이제 다주택이 되는 거죠, 저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373페이지 보시면은 제 5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볼게요. 아직까지 출제는 안 하고 있지만 제목 위주로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73페이지죠. 373페이지 가보시면 그 제 5절에 양도세 면제, 얘는 제목이 여러분들 뭘로 돼 있어요? 제목이 바로 첫 번째 뭐예요? 8년 이상을 작용하다가 농지를 양도해요. 농지를 양도합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8년 이상을 작용하는 농지를 양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 이상을 작용하다가 농사짓다가 팔아라. 그럼 얘는 어떻게 주겠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주겠습니다. 예, 양도세를 면제 주겠습니다. 면제가 됐어요. 면제. 면제 털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면제라는 것은 비과세는 아니고요. 얘는 100% 감면해 준다. 100% 감면해 준다. 100% 감면해 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얘는 100% 감면.
비과세는 아니고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그 이번에 그 감면율은 100%, 그 동그라미 그 2번, 네, 1번입니다. 그 전 페이지 1번에 이제 100%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대신 감면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 얘는 그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가. 자, 그러면은 376페이지 가보시면 체크만 할게요. 체크를 합니다. 가보시면은 맨 하단에 가로 5번이에요. 가로 5번. 가로 5번에 보니까 1년간 감면 한도는 1억 원 밑줄, 5년간은 2억 최대. 그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그걸 넘어갔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그 위에 보시면 2번의 기억, 가로 4번에 2번의 기억에 보시면 그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3,700만 원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700만 원 이상. 예, 여기다 밑줄을 하나 쳐놓을까요? 네, 소득.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8년을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이제 팔면은 이제 100% 감면해 줍니다. 그럼 작용 사실을 다 입증해야 돼요. 그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촌 작용, 그 마을에 살아야 되고, 작용 사실, 뭐 우리가 농지 엄부라든가 또 출하했던 조합에 냈던 거, 이 서류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체 8년 중에서 6년 정도는 얘가 작용을 했어요. 6년 정도는 작용을 했습니다. 6년 정도는 작용을 했는데 요 2년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6년 정도 작용하다가 팔게 되면 6년 정도 작용하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감면이 되느냐?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다음에 아무리 8년 동안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소득을 따져요. 만약에 요 2년 동안 작용을 하긴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뭐 취업을 해서, 요즘 시골에서 보면 농사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전하고 또 알바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김치 공장 가서 뭐 일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한 4천을 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3,70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3,700 이상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작용기간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면제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농지 대토. 자, 두 번째는 농지의 대토예요. 농지 대토. 대토는 대신 다른 땅으로 가져가는 거죠. 농지 대토. 농지를 다른 땅으로 우리가 가져가자. 다른 땅으로. 다른 땅으로. 이 경우에도 100% 감면이 됩니다. 100% 감면. 100% 감면. 자, 100% 감면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쟤처럼 혜택을 줘요. 다만 농지 대토도 소득을 따집니다. 3,7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이 혜택을 줍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농지 대토, 다른 땅으로 가져가서 농사 짓는 거. 자, 감면 요건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다가 감면 요건 옆에다가 100% 감면, 100% 감면 써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얘도 3,700 이상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가로 3번에 보시면 얘도 우리가 2년간 1억, 5년간은 2억 한도 내에서만 이런 면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8년 작용하는 농지나 농지 대토는 비과세는 아니고 100% 감면이 면제다. 그 다음에 3,700 이상의 소득을 따져서 그 조건에 또 소득 기준이 넘어가 버리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농지라는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런 파트의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또 의의 지문이 등장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농지 정의 가지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농지가 경작이 이제 제촌작용이잖아요. 제촌작용. 자, 제촌작용입니다. 그러면 제촌작용이 되면
이때 보통은 이제 제촌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농사는 이제 본인이 짓고 그다음에 가족들은 읍내로 시내로 나가서 사는 경우 있어요. 요즘 이게 문화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농사지로 자기는 가고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는 직선거리, 예? 직선거리. 자기 집에서 농지까지의 직주거리, 직선거리가 30km 이내, 30km 이내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30km까지는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비과세 면제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과세나 요 면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비과세는 면제까지.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파트로 갑니다. 계산.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양도의 유형,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양도로 본다면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양도 차익이 생긴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과세냐, 비과세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 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장기를 뺀다. 양의 장기를 빼요. 그렇죠? 장기를 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소곱창. 그렇죠? 그러면 뭐랑 같이 먹어요? 기본안주. 간첩 기본안주. 그럼 뭐가 나와요? 과표. 요거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제가 반드시 일단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뭘 구하자고요? 양에서 뭘 빼요? 장기. 그럼 뭐가 나와요? 소곱창. 지금 징그러운 게 문제 아닙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장기를 빼면 소곱창이 나오고 뭐랑 같이 먹는다? 기본 안주. 그렇죠? 과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은 판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일종의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출 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 경비를 빼주고 나면 이때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자를 특별히 우대해주게해서 공제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오고 기본 공제는 과표. 네, 이렇게 적용이 되겠어요. 저기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 문제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는 첫 번째 공제 요건. 왜? 특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 공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얘기예요. 그럼 이때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서 차익이다 곱하기 공제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는 우리가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공제. 자, 따라서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요 기본 공제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도 있는데 요 차이점도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우리가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양도 차익은 이 계산산식이 실거래가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추계 방식이 있어요. 그럼 실거래가로도 계산할 수 있느냐 추계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추계 방식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표가 나오면 세율을 하는데 역시 세율은 뭐 이거는 암기를 꼭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아주 뭐 우리 시험에 낼 게 많아요. 적어도 2문제 이상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번 주에 하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복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민법, 학계론 공부하느라고 뭐 세법 뭐 들여다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좀 정리를 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법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언제까지 민법 개론 공부만 하실 겁니까? 하고 계실 겁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마음은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사업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쉽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중요한 파트는 좀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번 주에는 뭐 민법을 하되 뭐 세법의 이 양도세 계산 구조만 좀 복습하자.
뭐 공법을 하면서 요것만 좀 복습하자. 뭐 요렇게 좀 콜라보로 좀 부분적인 진도라도 좀 복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